저도 닥도진 씨 아이 임신했어요. 그 말이 우리 집 거실에 떨어진 건 낯선 여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지 채 30초도 안 된 때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남편 도지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망설임 하나 없이 마치 오래 준비해 온 말을 꺼내듯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어긋났습니다. 그리고 반사적으로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도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상황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언젠가 올 일이 왔을 뿐이라는 듯 그는 그저 조용히 입술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무감각함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외도의 사실보다 그 여자의 말보다 훨씬 깊이 흔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결혼한 지 7년 36살입니다. 도진과 저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부였습니다. 큰 싸움도 없었고 겉보기엔 반듯했습니다. 저는 그 조용함이 안정이라 믿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여자가 우리 거실에 서던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직감했습니다. 이 고요함 아래에 무언가가 오랫동안 썩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냄새를 저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여자의 이름은 김하은, 28살, 도진의 회사 후배였습니다. 아직 배가 편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쫓겨나리라 생각하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다고 믿는 눈이었습니다. 도진은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일단 앉자. 그 말투가 너무 차분했습니다. 위기를 수습하는 사람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상황에 익숙한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앉으면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7년간 함께 살아온 남자의 서랍을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끝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도진과 세 번째 만남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연 씨, 애는 몇 명이나 낳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질문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직설적인 성격이려니 넘겼습니다. 그게 저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도진에게 저는 처음부터 사랑받는 여자가 아니라 조건을 갖춘 여자였습니다. 그것을 결혼 후에야 천천히 아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처자이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분만실 밖에서 6시간을 기다린 도진은 아이 얼굴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근데 나 내일 출장이야. 그것뿐이었습니다. 축하도 안도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저는 산후 첫날 밤을 혼자 보냈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안은 채 병실불을 끄면서 이상하게도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미 무언가를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육아는 처음부터 제 몫이었습니다. 도지는 기저귀를 한 번도 갈지 않았습니다. 밤중 수유로 제가 2시간마다 일어날 때 그는 옆에서 조용히 잠을 잤습니다. 지쳐 쓰러질 것 같다고 말하면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난 돈 벌잖아. 당신이 애 보는데 맞지? 저는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반박할 기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무시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 도지는 아이의 이름을 잘못 말했습니다. 서준이를 두고 서진이는 뭐 먹었어? 했습니다. 한 번쯤 있을 실수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도지는 자기 아이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날 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 이름도 모르면 어떡해요. 서준이에요, 서준이. 도지는 피식 웃었습니다. 유난 떨기는 내가 매일 보는 것도 아니잖아. 유난.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저는 점점 입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몸이 먼저 배웠습니다.
결혼 5년 차 어느 저녁 갈등은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육아 문제를 꺼내자 도진은 식탁 위 컵을 집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맨날 같은 소리야? 내가 뭘 어떻게 하란 거야? 저는 그날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깰까봐 손은 조용히 깨진 조각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단순히 무심한 남편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여자가 나타난 건 첫 번째 여자가 떠난 지 보름 만이었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습니다. 도진의 화면에 스쳐 지나간 한 줄, 오빠 나 병원 다녀왔어. 12주래. 같은 방식, 같은 상황. 마치 도진이 어딘가에서 복사에 붙여넣기 한 것처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여자는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도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폰이 울렸고 저는 반사적으로 받았습니다. 혹시 도진 씨 부인이세요? 저도 아이 생겼어요. 도진 씨가 낳아달라고 했거든요. 낳아달라고 했다. 저는 그 말을 되씹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도진은 여러 여자에게 동시에 의도적으로 임신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남자가 얼마나 계획적인 사람인지 절반도 몰랐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며칠 후였습니다. 늦은 밤 도진이 통화하는 소리가 방문 너머로 흘러들었습니다. 처음엔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야, 임신시키면 진짜 홈난친 기분이야. 내 씨가 퍼지는 거잖아.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가볍고 흥겨운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공포가 왔습니다. 이 사람에게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시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다시피 앉아 3명의 여자, 계획적 임신, 그 통화 내용을 모두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남자는 원래 그런 거야. 지를 뿌리고 싶어 하는 게 본능이야. 도진이가 집을 떠난 것도 아니고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좀 넓게 봐야지. 저는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이 남자가 자랐다는 것이 그제서야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퇴근했습니다. 아이들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반말로 물었습니다. 밥은? 존댓말이 사라진 것이 언제부터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한 단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이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셋째를 갖자고 했고 제가 거절하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 낳으면 어떡하려고. 차라리 아들 확실히 낳아야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결혼이 애초에 잘못된 거래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3명의 여자, 계획적 임신, 딸이면 지우라는 말, 그리고 남자는 원래 그렇다는 시아버지까지. 이건 이혼 사유가 맞죠?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첫 상담날 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 하나만 쥐고 있었고 말은 자꾸 엉켰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한 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감정은 나중에 정리하세요. 지금 필요한 건 증거입니다. 그 말이 저를 앉혔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감정보다 이성이 앞섰습니다. 집에 돌아와 노트를 꺼냈습니다. 지난 몇 달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날짜, 이름, 말 한마디 한마디. 흐릿했던 것들을 억지로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하은에게 연락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녀는 만남에 응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은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속은 거예요. 저한테는 결혼 생활이 거의 끝났다고 했거든요. 저는 녹음 버튼이 켜진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여자도 만났고 세 번째는 문자로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도진으로부터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결혼이 끝났다. 아이를 낳아달라. 내가 책임진다. 단 한 명도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도진은 그것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도진이 먼저 이혼을 꺼냈습니다. 어느 저녁 소파에 앉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나 요즘 우울해. 우리 그냥 끝내자. 예전이라면 그 말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이혼을 원하는 이유가 있다고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바로 나왔습니다. 도진은 이미 재산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는 넉 달 전 도진 단독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업체 지분은 지인 앞으로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이혼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빠져나갈 준비를 마치고 저를 버리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도진은 새 여자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여자였습니다. 그 집에는 제가 살던 집에서 가져간 가구들이 있었습니다. 양육비는 첫 달부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노트를 펼쳐 세 페이지에 두 단어를 적었습니다. 상간소송, 재산은 닉. 그때 알았습니다. 당하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재판은 6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도진을 2번 마주쳤습니다. 한 번은 법원 복도에서, 한 번은 아이 면접 교섭일에. 그는 2번 모두 처음과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미안해하지 않는 얼굴. 법원 복도에서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했으면 끝 아니야? 왜 이렇게 질질 끄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대답이었습니다. 상간소송 결과는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명의 진술, 녹음 파일, 임신 시기별 기록, 재산 이동 내역. 판사는 도진의 행위가 단순 외도가 아닌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기만이라 판단했습니다. 위자료가 결정되었고 숨겨진 재산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양육비 강제 집행도 시작되었습니다. 도진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자신이 피해자라는 말을 주변에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저와 관계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다음 말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관계의 완전한 끝이었습니다. 아들 서준이는 그의 8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둘이 밥을 먹다가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잠깐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아빠 삶이 있고 서준이는 엄마랑 여기서 잘 살 거야. 서준이는 그 말을 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가 있으면 돼. 저는 그 말에 울 뻔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아이가 잠든 후에야 조용히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았던 무언가가 마침내 풀리는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도진에게 기대어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안전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만에 제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제 선택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구조는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아닌 관계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 그것이 7년을 살고 배운 것입니다. 침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을수록 그 사람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침묵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가해를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아이들과 셋이 삽니다. 작은 집이지만 제가 고른 집입니다. 저녁에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잠든 얼굴을 봅니다.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 조용함은 예전의 그것과 다릅니다. 예전의 조용함은 눌림이었습니다. 지금의 조용함은 평온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 없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봄이 오면 서준이와 꽃구경을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올해는 우리 둘이 가자고. 저는 그 말이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3명의 내연녀, 계획적 임신, 재산 은닉,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남편. 여러분이라면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